완벽 판매 돌파. 재구매 압도적 판매. 남지연 알부민 더 진하게 더 고함량으로 25,500mg에서 31,040mg으로 알부민 복합물 제가 직접 배합했습니다. 남지연 원창의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간에서 매일 생성되는 알부민, 우리 몸속 혈장 단백질의 주요 성분. 혈액속 핵심 단백질로 영양소가 몸속 곳곳 제대로 전달되게 하는 영양 배달부. 건강 상태 지표 물질 알부민. 하지만 나이 들면서 알부민 생성 능력 저하. 그래서 드셔야 합니다. 100% 덴마크산 알부민 함량 폭탄 31,040mg. 알부민 특성을 고려. 특허 6종이 집약된 특허 조성물 3종을 더. 안녕하세요. 아시아투데이TV 시청자 여러분, 수요일 오후 2시 장예찬의 정치펀치, 국민의힘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박민영 대변인과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시작부터 이렇게 목소리를 좀 업하는 이유 아시겠죠? 지금 좀 파이팅이 필요한 시점이죠. 그럼요. 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난주 내내 단일화를 하니 마니, 후보가 누가 되니 마니로 저도 정말 각각의 의견을 가지고 여러분과 뜨겁게 토론도 하고 막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제 주말 사이에 다 결정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사실 굉장히 먼 일처럼 느껴져요. 벌써 그렇습니다. 단일화를 하니 마니, 후보를 교체하니 마니 했던 게 굉장히 먼 일 같고 이제는 다 신발끈, 질끈 고쳐매고 열심히 뛰고 있는 그 대선 선거운동의 한 복판이기 때문에 좀 힘을 내면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방송하는 사람들도 시청자들에게 좀 전달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파이팅 넘치게 가야죠. 저도 방송 끝나고 회의 2개나 있어요. 어쨌거나 선대본도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고 어떻게든 우리 후보 중심으로 뭉쳐서 이기기 위한 전략 수립에 정말 만전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돼서 좀 좋은 전략들이 나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지금 김문수 후보로 최종 후보가 결정되고 나서 며칠이 지나지 않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가 보수 결집을 이끌어내고 있거든요. 네. 정치인들만 정신 차리면 맞습니다. 잘할 수 있다, 충분히 역전할 수 있다, 바뀐 구도로 갈 조짐이 보인다.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 저희가 그 단일화 과정에서 그렇게 격렬한 논쟁을 했던 것도 결과적으로 이기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라고 하는 그 절박감 때문이었다라고 봐야 하는 거거든요. 양쪽 다 그 방법이 달랐을 뿐이지 목적은 같고, 지금 민주당의 여러 행태들을 봤을 때 정말 이재명이 집권하게 되면 우리 당만 미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미래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정말 위기감과 절박감을 느껴야 할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과거의 그런 유감을 나눌 시간조차 없다,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로 훌훌 털어버리고 정말 앞만 보고 달려갈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선대본도 정말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송 연설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찬조 연설이나 뭐 정강정책 연설 등등 여러 가지 컨텐츠들과 또 이제 정책 아젠다들을 발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금 이제 기대해볼 법한 그런 컨텐츠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이제 그 안에서 열심히 뛰어야겠죠. 예. 그럼요.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선대위에 한덕수 캠프의 사실상 좌장 역할을 했던 이정현 전 대표, 맞습니다. 국민의힘 전신 보수정당 대표이면서 호남 출신으로 순천에서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던, 그러니까 호남 정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정현 전 대표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까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홍준표 후보가 공항으로 떠날 때 거기에 배웅을 했던 MBC의 이성배 전 아나운서가 맞습니다. 또 대변인으로 합류했다는 거. 예. 그러니까 사실은 한덕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가장 최측근 핵심 인사들이 이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선대위에 합류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원팀을 꾸려가고 있는 하나의 단계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후보 단일화 갈등으로 막 치고받고 했던 게 되게 먼 일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얼마 안 됐거든요. 이틀밖에 안 됐죠. 네, 이틀 3일밖에 안 됐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2, 3일 만에 이 정도로 화합하는 모습을 바쁘게 꾸려내고 지지율 결집을 일단은 상승시키고 성공시키고 있다는 거. 그러면 네. 저는 이번 주 주말쯤이 되면 이번 주 주말에 발표되는 여론조사에서는 조금 더 네.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추격하는 양상이 되지 않을까. 분명히 청신호가 펼쳐지고요. 아시아투데이가 여론조사한 거 오늘 발표한 거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47%, 김문수 39%로 김문수 후보가 나흘 만에 겨우 4일 만에 무려 19%가 상승했습니다. 거의 20% 가까운 하루에 막 5%씩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고 이준석 후보 8%, 권영국 후보 1% 등등인데요. 지금 이 정도의 상승세라면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있다, 발생하고 있다라고 분석해도 우리끼리의 자화자찬은 아니겠죠, 대변인? 그럼요.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 가까이 양측의 격차가 나게 되면서 이게 민주당 지지자들도 인용을 여러 번 했던 그런 여론조사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 주만 이렇게 따라잡았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 우리가 추세를 본다라고 하잖아요. 여론조사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 코프라라는 이 업체가 민주당으로부터 탄압을 받았던 또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직후에 정말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졌을 때 이 최초로 40%를 기록한 여론조사가 나왔다라고 했던 것이 코프라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민주당이 이 여주업체를 무슨 뭐 국감을 하겠다, 무슨 뭐 여러 가지 압박책들을 내놨고, 그래서 오히려 더 바이럴이 커지는 그런 현상들도 있었죠. 그래서 좀 선구자적으로 이런 여론의 결집을 잡아냈던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신뢰 가능한 지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런 지표를 기반으로 해서 또 저희 지지자분들도 얼마나 또 고무되는 결과입니까?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아직 이준석 후보와의 관계성 자체는 설정이 덜 됐지만 지금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합치면 이재명 후보를 넘는다라는 결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유의미하다. 황교안 후보까지 합치면은 49%가 되는 거죠. 저거는 예. 그 대통령이 절대되어서 안 되는 거죠. 안 되로. 네.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데 그 예. 실제로 지지율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PD님. 되어야 하는 그래도- 후보랑 격차가 똑같아요. 네. 예, 비슷했어요. 헷갈렸습니다. 똑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39 더하기 8을 하면 47이에요. 그렇죠. 47에 거기에 무소속 황교안 후보 1% 하면 이죠. 네. 결국 보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면 네. 48대 47로 이재명을 맞습니다. 이긴다는 결과가 벌써부터 나온 거예요, 예, 이거는. 그렇죠. 네. 같은 결과인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과. 그래서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그 양측이 그 거의 박빙의 승부가 가시권에 와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고, 심지어 이것이 저희가 이 극한의 갈등 상황을 거친 다음에 이게 땅이 굳듯이 나온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고무적이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솔직히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을 때 이 보수 진영의 이 어떤 역량을 정말 극한으로 끌어올렸던 사건이었잖아요. 저는 이 보수 진영이 이 정도까지 결집할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정말 겪었던 그런 극한의 상황이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가 50%까지 그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렸던 이 보수 진영의 그 프라이드를 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반등할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김문수 후보가 또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합 행보들을 하고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의 행보에 따라서 얼마든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고 너무 열패감에 빠질 필요가 없다. 오히려 좀 파이팅 넘쳐도 되는 저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고무적이냐면요. 사실은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의 단일화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막 불거졌을 때 둘 중에 누가 후보가 되든 이런 형식이라면 네. 지지율이 더 빠진다라는 걱정을 저도 했고 많은 전문가들이 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게 법원에 의해서거나 네. 당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후보가 결정된 게 아니라 그렇죠. 당원 투표로 결정됐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그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당원 투표에서 이긴 김문수 후보가 정당성을 가지게 됐어요. 맞습니다. 만약에 법원 가처분 인용으로 김문수 후보가 후보가 되거나 아니면 당에서 후보 교체를 밀어붙여서 한덕수 후보가 됐으면 이 정도 응집력이 안 생겼을 텐데 그렇죠.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네. 당에서 일방적으로 뭔가 시도하기 전에 당원들이 단일화하라 80% 넘었는데 그렇죠. 그래도 이런 방식은 아니다. 다시 과반 이상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면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당원들이 다시 한번 재신임을 해준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 측에서도 수능을 할 수밖에 없었고 예. 한덕수 후보가 다음날 기자회견을 하고 김문수 후보와 포옹을 하면서 어쨌거나 힘을 보태고 그 캠프에 있는 이정현 전 대표 이런 분들도 한덕수 후보와 당연히
조율을 거쳐서 김문수 후보 선대위로 합류했겠죠. 그렇죠. 한덕수 전 총리가 사실 그 뭐 직접적으로 합류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저희가 뭐 딱히 의구심을 가질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원래 네. 그분은 관료 생활만 50년 가까이 하셨던 분이고 원래부터 이 단일화 직전부터 정치는 정치인들의 영역에 맡겨야 한다라고 또 이제 그 어필을 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선대위 참여 그 자체보다는 앞으로 얼마나 정책적으로 연대할 수 있겠느냐 또한 이게 한덕수 전 후보를 우리 김문수 후보가 스승으로 모시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어떤 그 역량과 이 정책적인 비전들을 한덕수 그 김문수 후보가 끌어안을 수 있느냐가 더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과의 관계도 전 완만하게 또 정돈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정책 비전을 보여드림에 있어서도 이 두 후보 간의 단일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장혜찬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측근들의 캠프 합류, 선대본 합류를 통해서 저희가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추세가 가장 중요한데 17차, 그러니까 2주 전에 비해서 19차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내려오고 있고 김문수 후보 지지율은 상승하는 추세다. 네. 이 대선 후보 지지도 추이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이 추이가 계속되도록 힘을 모으는 일만 남았다.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우리끼리 으쌰으쌰하는 목소리를 좀 내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역설적이지만 여러분 후보 교체 파동까지 일어났던 게 김문수 후보한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전화위복이 됐다라고 봐야죠. 정통성이 있다. 정치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동정 여론이에요. 피해자 서사죠. 불쌍해 보인다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나쁜 말이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대통령이 됐냐면 불쌍해 보여서. 맞습니다. 그 부산시장 나가서 떨어지고 바보 노무현 소리 듣다가 마지막에 후단협 막 논란 일어나면서 그때 정몽준 후보 쪽으로 막 사람들이 가고 막 그런 서사들이 되게 불쌍해 보이고 약자 같고 피해자 같으니까 국민 여론이 쫙 몰린 거거든요. 맞아요. 처음에는 이게 그 한덕수는 좀 아니지 않아라고 해서 좀 김문수 후보를 밀었던 소위 좌파 진영의 인사들조차도 소위 그 과정에서 이 문며든 거죠. 그런 건지 지금 비명계들이 오히려 더 이 김문수 후보의 과거 미담들을 더 적극적으로 맞아요. 발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한 이 약간 포스터 형식의 홍보물들 저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이 후보 당시에도 더레프트 같은 이 인플루언서들이 또 많은 또 좋은 자료들을 만들어줘서 캠페인을 좀 이렇게 원활하게 이끌어준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벌써부터 그런 물밑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이 동정 여론이 정말 그 사람에게 또 스며들게 만드는 또 그런 이 전화위복의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김문수 후보의 삶에 대해서도 저희가 잠깐이지만 좀 조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라는 거고 어떻게 대통령 후보급이나 되고 지금 거의 73세에 여러 공직들과 선출직들을 오갔던 이런 후보가 재산이 10억이 안 될 수가 있네요. 그냥 딱 네. 그 서울에 있는 그것도 아마 서울의 부동산 가격을 문재인이 많이 올려서 씹은 맞습니다. 거지. 예, 그냥 예. 관악구 봉천동이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악구의 소위 말해 아파트 값이 그렇게 서울로 치면 네. 비싸지 않은 동네에 24평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 전부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냥. 그래서 아마 현금성 자산도 거의 없었을 텐데 아마 기타금이 거의 전 재산을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가능했던 그런 액수가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이 살아왔던 그런 청빈한 삶의 궤적들 저희가 또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저는 이번에 설란영 여사에 대해서도 정말 다시 봤어요. 김문수 후보 배우자. 네, 잘 모르는 분이었는데 정말 이게 그 뭐랄까요 운동권 생활을 할 시절에는 오히려 김문수 후보보다도 더 이 장군감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이제 그리고 이제 네. 법인카드를 난 한 번도 쓴 적이 없다. 이렇게 또 일가를 하시는 모습에서 나름대로 카리스마도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따님 결혼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도 좀 굉장히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것이 이제 막 포장하고 내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잔잔하게 전해지는 미담인 거거든요. 사위가 사회복지사다라고 맞아요. 하는데 따님도 사회복지사래요. 맞습니다. 근데 본인이 경기도지사였잖아요, 당시에.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상당한 권위 있는 지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사랑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결혼을 허락했다.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김문수 후보가 좀 이 진정성이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소위 좌파 진영에서 바이럴을 만들었던 뭐 가난한 소년공 출신이다 이런 그 프레임 그 이미지 그 정치들을 상당 부분 상쇄를 또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보수 진영에는 선명한 이념 정체성으로 또한 이 저관여층들에게는 이 과거의 그런 삶의 태도와 도덕성으로 어필할 수 있는 무기들이 충분히 있다. 전 이런 부분들을 최근에 많이 느꼈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 결국에는 선거가 좀 더 치열해지면 아마 다음 주부터는 예.
누가 영부인감이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거예요. 그럼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다들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야당 출입 기자들도 솔직히 배우자끼리 붙이면 게임이 안 된다. 설란영 여사가 압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삶의 궤적으로 보나 이 사람의 어떤 리더적 자질로 보나 물론 영부인이 리더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그만큼 상당한 그 아우라를 풍기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들은 이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설란영 여사가 어떤 활동을 보이느냐 이것도 굉장한 이번 선거에서의 관전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언론 기사를 보니까 설란영 여사께서 지금 호남을 방문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위가 호남분이래요. 또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게 영호남 통합의 메시지를 거기에 드리기 되게 적합한. 예. 지금 김문수 후보는 영남을 다니면서 흩어진 표심을 결집시키고 있고 네. 그때 배우자는 호남을 다니면서 우리 사회 호남 사람이다. 좀 밀어달라. 네. 이게 또 굉장한 소구력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차별화되는 전략인 거고 저희가 또 호남 지역이 전통적인 또 저희의 약체의 어떤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억지스럽게 이거를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 연고와 과거 활동 이력을 통해서 이 동질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또한 그 어떤 사위의 어떤 뭐 이런 지역 연고나 이런 이력과 전혀 무관하게 기꺼이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그런 서사거든요. 그래서 전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김문수 후보의 강성 이미지와 전혀 별개로 이 저관여층과 소위 이제 좌파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한테도 일부 소구가 가능한 의외의 포인트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은 이력이 겹치는 게 상당히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때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만 비교해도 네. 사실 우리 국민들이 조금만 냉정하게 보면 한 사람은 판교 테크노밸리부터 시작해서 네. 각종 경기도의 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구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경기도민들의 최대 염원이자 최대 어떤 이 도움이 되는 GTX를 설계한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그냥 돈포주다 끝나고 법카 쓰다 끝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설란영 여사의 메시지 중에 나는 경기도지사 배우자 할 때 법카 한 번 쓰지 않았다라는 말이 이게 점점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그 소위 이제 뭐 계곡정비 사업 같은 그 남양주 그 기초단체의 업적들을 자기가 활용하면서 이 소송전까지 벌이고 유능한 행정가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쇼잉을 중점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김문수 후보는 오히려 저희가 미담을 발굴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정말 한 게 많은데도 안 알려져 있더라고요. 맞아요. 다른 말로 본인이 일을 일대로 하는 것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세일링을 하는데 방점을 찍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일 잘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다. 그렇다라는 것이고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소위 파묘를 한다라고 하죠. 미담을 파묘를 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발굴했을 때 얼마든지 대립각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지난 그 계양 의원 출마를 할 때 계양시에 당시 판교 제2의 판교를 만들겠다 이런 슬로건을 걸었다가 문매를 맞은 적이 있거든요. 당시에 이 경기도정을 같이 이끌었던 김문수 후보와 그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아니 무슨 판교를 이재명이 했냐, 그거는 이전에 그 보수정당의 그 지자체장들이 다 로드맵을 만들어 놓은 것을 집행만 한 것인데 좀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쳤을 만큼 이재명 후보는 쇼잉밖에 안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김문수 후보는 실질적으로 역할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한 업적이 있다. GTX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이 실적들을 냈고 그 과정에서 본인은 진짜 한 푼도 챙긴 게 없고 챙기기는커녕 오히려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재산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이 어떤 대립구도를 우리가 3주간 잘 만들어주기만 한다면 될 만한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조금은 들떠있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어제 유세 현장들을 좀 보니까 아니 굉장히 그 유세 가가지고 그 지역민들이 열받게 하고 무시하는 발언들을 구미나 뭐 대구에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놀랐던 게 우리가 설득을 할 때는 우리라는 표현을 의식적으로 많이 쓰거든요. 사실 그렇죠. 이렇게 약간 내 집단을 형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동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그거는 이제 나랑은 다르다. 그렇죠. 우리 편 아니다라는 거 무의식 중에 깔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네다라는 거고 너넨 왜 나를 지지하지 않니? 라고 하면서 이재명이가 남이가를 또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좀 자아분열적인 메시지로 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뭔가 진정성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워딩이 정확히 이거였어요. 박정희라고 하는 전 대통령. 그래서 저것은 어떻게 봐도 좀 비하적인 그런 호칭으로 읽힐 수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TK의 소구를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유력 주자가 할 수 있는 표현인가? 이런 것들은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정말 전략을 잘못 짰든가 아니면 본인이 너무 들떠서 좀 말이 과도하게 나왔든가 둘 중 하나일 텐데 뭐가 됐건 오히려 상대방을 역결집시키는 그런 잘못된 그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과거 이 노동운동가 이력이 있기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오해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분들을 굉장히 진솔하게 사과하고 지금은 존경한다라고 정말 진정성 있게 저는 어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선명하게 누가 진짜 보수를 대표하는 후보인지를 저는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정정해야 되는데요. 김문수 후보의 사위가 호남 사람이 아니라 네. 설란영 여사가 호남 출신이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설란영 여사와 결혼한 김문수 후보가 네. 호남의 사위다. 그렇죠. 호남 집안에 더 장가간 상징적이네요. 거니까 네, 더 그러니까 상징적이네요. 더 상징성이 있는 거죠. 순천여고를 졸업한 순천 출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설란영 여사가 오늘 뭐 호남 미래 포럼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호남 지역 행사에 참석해서 제가 이 동네 딸입니다.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이 호남에 장가온 호남 사입니다. 그렇죠. 이게 과거에 안철수 신드롬이 불었을 때 안철수 후보도 부산 출신인데 그 배우자인 김미경 여사가 호남 출신이잖아요. 광주였던가. 그래서 광주의 사위, 호남의 사위 이게 또 호남에서 되게 먹혔어요. 근데 그때 국민의당 열풍, 안철수 신드롬 막 일어나는데 나름의 기여가 있었거든요.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역할, 그런 어떤 이 메시지가 좀 호남 분들 그리고 수도권에 사실은 경기도에 호남 출향민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세요. 제 고향 부산만 해도 뭐 한 30% 넘게 호남 출향민 분들이 거주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상당히 소구력 있는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서민적인 삶을 뭔가 이게 프로파간다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천을 했다라는 점에서 이것이 뭔가 그 호남 지역이 물론 뭐 서민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소위 이제 진보 진영에서 추구하는 그런 가치들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가장 잘 대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자연스럽게 친근감이 형성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호남 사위 같은 슬로건들도 저희가 잘 어필을 하면 분명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이재명과 김문수 후보 경기도 지사 시절의 업적만 비교해봐도 비교가 안 된다는 말씀드렸는데 김문수 후보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재명이 지금 못 쓰는 것들이 생겼어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경기도지사 업적 파리를 못하게 되고요. 그렇죠. 왜냐 비교하면 100% 깨지니까. 맞습니다. 그놈의 지긋지긋한 가난 파리를 못해요. 자기가 어릴 때 소년공이었다, 뭐 공장에서 일하다 다쳤다, 뭐 옛날에 TV 프로 나와서는 밥에다가 소금 찍어서 먹는 말도 안 되는 쇼를 연출하다가 법카로 한우 사 먹고 막 스시 사 먹는 걸로 다들통 났잖아요. 근데 진짜 김문수 후보는 서민적인 삶을 살거든요. 등록된 후보 공식 재산만 이재명 30억대, 김문수 후보 딱 10억. 여기서 비교가 3배로 나버리잖아요. 그리고 노동운동하면서 정말 결혼식도 못 올리는 어려운 삶을 살았대요. 이런 어떤 이 가난파리 못하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상성상 되게 좋은 상성을 가지지 않았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김문수 후보도 완벽하진 않죠. 그렇지만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 스토리나 장점이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이재명한테는 딱 잘 먹히는 그런 상성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민주당이 조금 헤매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논평이 나오더라도 이 후보의 패부를 찌를 만한 뭔가 그 약점들, 네거티브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망언집을 내놨다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김문수 후보가 정말 뭐 막말을 했다라기보다는 아니 그게 명언집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선명한 이념 정체성을 그냥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치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걸 망언이라고 하기엔 굉장히 모호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사실 정말 막말들이 많죠. 소위 이제 형수욕설 녹취록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네거티브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김문수 후보가 저희가 처음에 우려를 했던 것은 소위 그 확장성이라고 했을 때 그 젊은 세대들한테 막연한 거부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했었거든요.
싶었던 것도 있었는데 이제 와 보니 이재명 후보랑 붙여놓으니까 이건 그냥 소위 선녀다 상대적으로 예,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또 민주당이 공격 포인트를 많이 잃었다라는 것도 하나의 저희한테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그나 하나마나한 그러니까 이미 다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뭐 자통당에서 뭘 했다더라 이런 얘기만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과거 공세를 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은 민주당이다. 이런 것들을 민주당도 알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 망언집이라고 하는데 그 망언이나 막말 논란도 이재명 후보와 비교해 보면 그럼요. 다 제살 깎아먹히잖아요. 세상에 어느 정치인이 네. 그 형수 욕설, 그러니까 그게 선관위에서 선거 때 게재하면 안 된다고 했던 게 네. 편집해서 게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풀 영상은 게재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그렇죠. 선관위 취지가 이게 특정 어떤 이 자극적인 통화 맥락만 따서 네. 올리면 오해할 수 있으니 전체 맥락이 그 영상 전체를 공개하는 거는 된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그걸 들으셨고 네. 그거를 못 듣는 분들도 어떤 대화가 오갔다 어떤 비속어와 알고 욕설이 있죠. 있었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네. 그걸 누가 따라가요? 그러니까요. 그 욕설과 막말 쌍욕은요 대한민국 역사 전체를 통틀어도 아무도 못 따라가요. 맞습니다. 아니 그거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고조선까지 올라가도 역대 어느 정치 지도자들이 뭐 삼국시대, 고려, 뭐 조선 다 포함해도요 그 정도 쌍욕과 막말을 이길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한반도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뭐 집안일이야 남들이 다 알 수 없다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유력 정치인이 그런 대화를 했고 그런 것들이 녹취록 형태로 돌아다니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사실 좀 저는 막말의 일성화가 됐다라고 보거든요. 어제도 유세 과정에서 쉐쉐를 또다시 스스로 상기를 시키는 쉐쉐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런 정말 네. 무지몽매한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오히려 막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 그러면서 또 했던 말이 중국이랑 대만이랑 싸우든 말든 우리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 진짜 예. 무식한 말이잖아요. 굉장히 저는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쉐쉐라는 말이 실용 외교를 강조한 걸 떠나서 그냥 이건 외교에 대한 좀 무지의 결과였구나라는 것을 저는 자백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만과의 갈등이 우리나라와 관련이 없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우리가 중국이 어떻게 홍콩을 잠식하는지를 다 지켜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거거든요. 중국이 얼마든지 자신들이 지배 아래 놓고 싶어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그런 전횡을 행사할 수 있고 실제로 실현시킬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수차례 확인을 했고 심지어 이 남해도 사실상 장악을 하기 위해서 인공구조물을 시작으로 영역을 확장을 했던 것처럼 지금 서해에도 인공구조물을 만들었다라고 하죠. 또한 지금 그 중국의 아버지가 공안이라고 하는 그 첩보원들이 우리나라 군사시설들을 무단으로 지금 촬영을 하다가 맞아요. 적발이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이것은 이재명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이게 정말 외교적으로 대단한 파급을 지닐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인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어떤 관점으로 이 국제정세를 바라보는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다. 그리고 미국의, 그 중국의 황구시보 같은 소위 중국 내 극우 매체들이 그렇게 이재명 후보를 칭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다라고 중국이 지켜세우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 국민들께서는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안 전쟁,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발발하면요, 대한민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는 맞습니다. 국제 보고서가 네. 이미 쌓여 있어요. 그렇죠. 저 같은 외교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우리 정치에 관심 있으면 외신 보도나 주요 동향 조금만 챙겨봐도 네. 이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 중국이 대만 침공할 때 가장 큰 경계 대상이 바로 주한미군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 이 대만 전선에 투입 못 되도록 하려고 북한을 시켜서 대한민국의 국지전을 일으키거나 대한민국을 도발하게 만든다라는 시나리오가 네. 굉장히 설득력 있게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양안전쟁, 중국 대만 전쟁이 진짜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의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가 용산에 막 땅 사고 중국 간첩 공안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항공모함 찍고 국정원 사진 찍어가고 영상 촬영하다가 걸리고 근데 간첩죄도 우리가 적용을 못해서 그냥 맥없이 풀어주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전 사실 이번에 민주당에서 전작권 환수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저희 정권에서는 윤석열 정권에선 사장됐던 이슈였는데 그렇죠.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협상을 다시 하자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에 대해서 전작권 환수 얘기를 꺼내게 되면 양측이 갈라질 수 있는 명분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전작권 환수할 거면 우리도 병력 빼겠다라고 할 만한, 그리고 그러면서 더 많은 방위비를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민주당이 만약에 정말 주한미군의 철수를 원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그런 또 태도를 빌미 삼아서 그 의지를 관철시킬 수도 있고, 저는 이건 대단한 화약고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벌써부터 이런 얘기부터 꺼내고 있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진보당 후보와 단일화를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저희가 원복을 시켜야 될 대공수사권 간첩법을 관철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미국의 적대적인 결과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얼마나 치명적이냐? 저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제로섬이라고 보거든요. 중국이 얻으면 우리가 잃는 관계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이 우리나라 수출 품목들 대다수를 중국이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이 수출 경제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 실질적인 증거가 최근에 미국에서 관세로 다방면으로 압박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중국의 조선 산업들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어요. 그 반사이익을 우리나라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 조선 산업 발전 때문에 위축됐던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이 역설적으로 미국 때문에 중국이 쇠퇴하니까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이 중국을 적극적으로 억제하면 억제할수록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본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설프게 줄타기를 한다? 오히려 국익에 심각하게 이 위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다라고 저는 보고, 그런 측면에서 이건 실용의 영역이 아니다. 더 선명하게 노선을 정해야 할 이슈이고, 이런 것들을 저희 선대위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정말 이 이재명에게 나라를 맡기게 되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떻게 흔들릴지, 그리고 중국에 쉐시하면 되고 러시아와도 잘 지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보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할지, 그쵸. 얘네 진짜 위험하다. 네,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겠죠. 얘네가 미국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태평양 안보 전선에 도움이 안 되면 지금 관세나 무역 적자 가지고 몰아치고 있는데 이거를 봐줄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더 혹독한 경제적 어떤 역풍이 우리나라에게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나마 동맹국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협상의 여지가 있는 거죠. 일본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두고 협상을 하라라고 직접적으로 지시까지 한 거거든요. 트럼프 행정부가. 네,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저 나라는 이제는 친중으로 가는구나. 그래버리면 미국 입장에서 저희 사정을 봐줄 이유가 없죠.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도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맹국이라는 이런 결속이 없다라면 굳이 봐줘야 될 유인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아무런 실익 없이 중국과 밀착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는 저희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김문수 후보가 가장 선명하게 내세우는 정책 중에 또 하나가 사전투표제 폐지를 넘어서 이 중국인들에 대한 투표권, 이 지방선거 투표권도 국내 우리 내국인들에게만 허락을 하겠다. 이건 대단히 좀 상식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시작으로 저희가 이 저관여층이 가지고 있는 이 중국에 대한 여러 우려들을 상기시키고 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또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재명과 민주당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따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어가고 있는데, 맞습니다. 우선 그 이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라도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데 강 건너 불구경 정도가 아니라 그냥 차라리 이재명이 되기를 바라는 듯한. 그래서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가 더 크게 져서 자기들이 거봐라, 내가 국민의힘을 차지해야 된다, 이런 노골적인 야욕을 드러내면서 당을 분열시키고 있는 정치인들도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첫 번째 홍준표 후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계 은퇴를 선언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존경한다라는 글까지 제가 따로 올렸습니다. 제가 몇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여주는 홍준표 시장님의 행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실망스러워요. 맞아요. 물론 홍준표 후보가 느끼는 개인적인 울분이나 원망스러움, 서운함은 저 다 이해해요.
그렇지만 이 중차대한 대선에서 차라리 이재명이 돼봐라, 이재명 됐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당을 자꾸 분열시키는 이런 메시지 네. 내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요? 그럼요. 이런 자멸적인 메시지가 당에 미칠 그런 파급을 이해를 해야겠죠. 사실 저는 조직 내에서 어떻게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일이 되게 해야 한다라는 주의고, 저는 그게 보수 정신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 규칙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 보수의 명령인 건데, 나는 당을 탈당했으니까 아무래도 좋다라고 하면서 이재명이 당선돼서 당이 망하든 말든 전 이런 관점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그 홍준표 그 전 시장이 지금까지 당에 있었던 스스로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고 부조리하기도 하고 모순된 것이 사람이고 또 조직이지만 또 그런 조직이란 토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홍준표 전 시장도 하고 대선 후보로도 나가보고 여러 당에서의 그런 역할들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는 은퇴하니까 아무래도 좋다. 전 이런 것들은 참 동의하기가 어렵고, 사실 제가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를 비판을 많이 했던 이유도 당을 불태우겠다라고 하는 말은 전 도저히 동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이 아무리 나를 탄압을 한다는 생각을 했던, 나를 괴롭힌다는 생각을 했건, 그 또한 이게 조직 안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그 역할, 그 생리 중에 하나의 과정인 것인데, 그것이 당을 파괴하고 토대를 없애야 할 이유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조직 내에 같이 어우러진다라는 그 가정이 성립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일이 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왜 사실 우리 최고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왜 이 당이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당연히 저희도 불만 많죠. 문제도 많고 지적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가끔 못 참고 방송에서도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란 토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후보를 통해서 이 구심을 만들고 정권 창출을 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또 저희가 이 민주당의 폭거를 막을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거든요. 뭉쳐야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정치의 근간인데 이렇게 자멸적으로 이야기한다. 전 이런 것들은 홍준표 전 시장답지가 않고 자기 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홍준표 캠프의 이성배 대변인도,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도 합류를 한 상황에서 네. 저는 한덕수 전 총리도 그렇고 홍준표 전 시장도 그렇고 어쨌든 한 진영의 리더 역할을 했잖아요. 예. 정치권에서는 보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럼 본인은 정치를 그만둬도 그 밑에 식구들은, 네. 함께했던 동지들은 계속 정치를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고 마무리를 하느냐가 네. 그 소위 말하는 홍준표계, 한덕수계, 그 캠프에 있던 사람들의 미래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승적 결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아쉬움이 많이 느껴지고, 심지어는 지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선대위 합류를 고민하고 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김문수 네. 후보가 제안했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유승민 전 의원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잘 알고 있고, 저도 평소 유승민 전 의원의 정치를 많이 비판했습니다만,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라면 작은 힘이라도 하나로 보태서 일단 이기고 나서 우리끼리 노선 투쟁하고 내부에서 그렇습니다. 싸우는 게 건강한 정치거든요. 그렇죠. 민주당은 그게 돼요. 맞아요. 민주당은 중요한 선거 앞두면 딱 하나로 모여요. 그리고 선거 없을 때 자기들끼리 열심히 지지고 복구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중요한 선거 앞두고 지지고 복구하느라 선거 다 지고 망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유승민 전 의원보다 못한 모습을 다른 선배 정치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전 좀 그런 강력한 아쉬움이 많이 느껴져요. 그 사람 챙기는 게 민주당의 강점이고 사람 안 챙기는 게 저희 당이 정말 이렇게까지 무너진 전 이유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저는 우리 장해찬 최고 공천 취소했을 때 전 진짜 제가 격분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선을 통과했잖아요. 그런데 당이 그렇게 사소한 이유로 트집을 잡아서 우리 당원들이 선출한 후보를 잘라버리기 시작하면 그게 어떻게 우리가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이 되겠습니까? 그 실망감과 절망감, 이 배신감이라는 게 오히려 내가 속했던 조직에 대한 그 분노가 더 큰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해찬 최고 지금까지도 누구보다 당을 위해 목소리 내고 이렇게 지지자들이 분노할 때 오히려 더 당의 앞날을 바라보고 선거 승리를 위해서 기여를 한다라는 점, 저는 그런 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저희 당원들을 동지라고 서로 부르는 전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민주당은 아이러니하게도
홍준표 후보의 전 시장의 이런 행보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격을 받은 것 이상으로 민주당은 왜 충격을 안 받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여러 민주당 인사들을 공격해왔던 적장의 장수인데 그런 장수가 갑자기 귀순을 하겠다라고 하면 왜 그 지지자들은 안 놀라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괜찮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선거 승리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익스큐즈 하지 않습니까? 인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저렇게 똘똘 뭉칠 수가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선거를 승리하면 더 많은 파일을 기반으로 다 같이 소위 이 과실을 나누는 이런 결과를 맞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한 자리 가지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갈등하고 나만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반목을 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조직을 원망하고 비난하면서 떠나가느냐, 전 이게 정말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민주당에 좀 배울 건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사람 챙겨야 되고 저희가 함께 간다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선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저희가 선거를 이겨야만 저희가 분노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감정도 정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거를 졌을 때 가장 크게 웃을 사람들이 누군지를 먼저 떠올려야 우리가 뭉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에도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경선 이겼는데 일방적 후보 교체 당한 것에 다들 울분을 토했잖아요. 그렇죠. 저랑 딱 똑같잖아요. 그렇죠. 저랑 도태우 후보가 경선 이겼는데 일방적으로 말도 안 되는 사유로 후보 교체 당한 것과 똑같은데 네. 그때 저희는 뭐 가처분을 걸진 않았습니다만 예. 그런 비민주적인 절차를 단행했던 게 한동훈인데 예. 그 한동훈이 이번에는 김문수 후보 교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일단 그 내로남불은 차치하고 네. 그렇게 나서서 이 후보 교체 부당하다고 했으면 김문수 후보와 색깔이 다르고 정치적 노선이나 뭐 윤석열 대통령 관계에 대한 입장이 다르더라도 네. 도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죠. 사실은 한덕수나 홍준표 이 두 분은 본인들은 지금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도 그 캠프의 핵심들이 어쨌든 선대위에 합류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친한계에서는 그 어떤 의원이나 원외위원장도 제대로 선대위에 합류해서 돕지를 않고 있거든요. 네.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 타이밍에 당원배가 운동을 한다? 결국 대선 져라. 맞습니다. 대선 치고 나서 내가 전당대회 나와서 당대표 또 하겠다. 네. 이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미래로 나아가야 돼요. 네. 후보 김문수의 매력을 알려야 되는데 자꾸 윤석열 대통령을 한동훈이 언급하잖아요. 네. 그러면 윤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이 논쟁의 전선이 과거에 머물게 된다고요. 이거는 김문수 후보와 당에 결코 도움되는 방향이 아니에요. 그렇죠. 한동훈이 함정을 파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리버스 박지원이라고 하잖아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네네. 최강욱 전 의원의 이 성비위 그 제명권을 가지고 그 징계권을 가지고 한 달 내내 자학만 했죠.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 집토끼들조차 투표장에 안 나왔죠.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선거에서도 야당 대표보다 더 많이 이종섭, 황상무, 뭐 의대 이런 이야기만 하면서 자해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상 선거가 지니까 거봐라 이런 지적된 문제들 때문에 진 거 아니냐. 자기가 증폭시키고 자기가 남 탓을 하는 이런 자가 발전의 대가예요. 사실 지금도 너무 투명하게 의도가 읽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저는 이렇게 경선에 나갔던 후보가 조건을 걸면서 선거를 돕겠다라고 하는 것도 처음 보는데 왜냐하면 사실 막말로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당원들과 국민들은 다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뽑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존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결과적으로 자기 생각이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억지를 쓸 것이 아니라 일단 내부에 들어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도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정치 행위인 것이죠. 그런데 나는 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아예 선거 캠페인 참여를 안 하겠다. 당당하게 얘기를 한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선거 지잖아요. 그러면은 거봐라. 내 말대로 안 해서 진 거고 내 말대로 안 해서 나는 선거를 안 도와준 거고 그래서 결국 내 말이 맞다. 100%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너무 패턴이 뻔하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저는 설득의 대상으로 보지도 않고요. 애초에 그 경선 끝나자마자 그 몇몇 그 당협위원장들은 난 이제 당협위원장도 하지 내려놓겠다. 22대 대선까지 기다리겠다. 아니 근데 이런 식의 해당 행위를 하고 친한계 당협위원장들이나 뭐 당직자들이 선대위 참여도 안 하고 선거 포기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지금 네. 내려두는 거 예. 본인들이 경선 지기 전에는 예. 그럼 이재명 찍을 거야? 저한테 그랬죠. 한동훈 되면 무조건 한동훈 도와야지라고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그 얼굴색 싹 바꾸고 이렇게 자기들은 자기 했던 말을 안 지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조기 대선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자기만 혼자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사실상 그 파멸 운동을 하면서 저 같은 탄핵 반대론자들한테 한동훈 찍어야죠. 민주당 찍을 겁니까? 금인찍 이렇게 해버리니까 제가 화가 나서 난 차라리 기권하겠다. 제가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막상 만약에 한동훈이 됐다라고 하면 저는 밀었을 거예요. 왜냐 그게 정당이니까. 어쨌든 네. 이재명보다는 나으니까. 그게 당원들의 선택이니까요. 그래서 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저 같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금영찍 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떨어지자마자 안면 몰수하고 나는 22대 대선을 준비하겠다. 어떻게 이렇게 유치한 정말 8살 애들만도 못한 그런 행보를 보이는지 저는 대단히 실망할 것도 없죠. 원래 그런 분들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미숙하게 당이 아니라 한 개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같은 정당에서 동지라고 하면서 지금 정당 생활을 하겠다라는 건지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당원들이 저렇게 그 남탓만 하면서 빌드업하는 거 모르실까요? 당원들은 누가 당이 어려울 때 헌신했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 저는 네. 안철수 의원 좀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아 저도요, 진짜요.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계엄이나 탄핵이나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생각들이 되게 달라요. 예. 김문수 후보랑은. 네. 그런데 어쨌든 조건 안 걸고 자기가 공동선대위원장 하면서 나름대로 회의도 열심히 나오고 메시지도 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소신을 꺾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거는 이 다수결로 결정되는 민주주의를 네. 존중하는 거고, 그쵸. 당원들의 뜻과 국민들의 뜻을 존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선거 끝나고 나서 또 자기 의견 열심히 말하고 자기 정치로 선택받으면 되는 건데, 맞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모습이 최소한 같은 당의 대선 주자들이 취해야 될 기본적인 행태가 아닌가. 그렇죠. 그조차도 못하면서 당권을 먹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대선 지면 거봐라 내 말 안 들어서 졌지. 그렇죠. 이제는 내가 이 당을 바꾸겠다라고 나오는데 어느 당원들이 그래 맞아라고 하면서 박수를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이 망하길 바라면서 당이 망해야 내가 득세한다라고 하는 전제로 움직이는 게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당원들은 당이 잘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당의 어떤 지지와 자신의 시간과 돈까지 들여가면서 활동을 하는 건데 이렇게 그 저희 당원과 배치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것이 저는 이런 식의 정치는 정말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원들께서 다 평가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무슨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자기들은 지금도 캠페인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꼭 선대본에 들어가야 되냐? 우리가 이재명 공격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뭐 발목만 잡고 있으면서. 근데 지금 이재명에 대한 메시지보다 지금 김문수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한다라든지 뭐 윤석열 전 대통령 건을 계속 끄집어낸다라든지 지금 뭐 권성동 원내대표한테도 물러나라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야당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하는 겁니까? 자해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 니네나 잘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눈에 수가 훤히 보이는 그런 저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만약 그런 식으로 당권을 차지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저는 그때야말로 이 당은 숙명이 다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선 지길 바라고 당이 네. 망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그 반사이익으로 당권을 잡게 되면 네. 그 당은 진짜 망한 당이 되는 거죠. 전 지금은 오히려 낙관적으로 보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도래하면 그때야말로 비로소 당이 숙명이 다한 거예요. 진짜로. 네. 그리고 이 이야기 한 번만 좀 더 해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거취를 두고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고 비상계엄 사과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이 필요하다고 말한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명자에 대한 여러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비상계엄으로 피해 입은 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드렸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당에서 억지로 출당시키거나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탈당 여부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스스로 잘 판단하실 거다라면서 조금 공간을 열어두는 모습이었는데요. 평소 윤석열 대통령과 자주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님 같은 경우 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스스로 탈당하는 결심을 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인데 우리가 심정적으로 생각하면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 누구 말이 맞는지 어떤 게 옳은지 따지고 싸우면 사실은 끝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국무위원일 때 고용노동부 장관일 때 비상계엄 사과하라고 막 장관들 윽박지르는 서영교의 그런 이 겁박에도 네. 꼿꼿하게 앉아있어서 꼿꼿 문수가 되고 대선 주자 되고 그렇죠. 대선 후보 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선거라는 국면에서 김문수의 강단도 필요하고요. 제가 사실 과거에 천하용인
전당대회에서 저랑 진짜 세게 붙었잖아요. 그랬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명자와 악연이 꽤 있습니다. 아, 옛날에 맞죠. 청년 기억하고 정치를 있습니다. 놓고 서로 엄청 싸우고 전당대회에서도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이었지만 서로 공격하는 인터뷰 많이 붙고 막 했어요. 네. 그치만 지금은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메시지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뭐 아직은 비대위원장 내정자입니다만. 그래서 저희 아시아투데이 TV에도 댓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명자의 메시지가 다 옳다, 그걸 다 받아들여 달라라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게 있더라도 김문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약간의 다름은 서로 좀 눈 감고 포옹하면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하면 또 인기가 없어지고 또 막 뭐라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국면에서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뼈를 깎는 결단으로 30대 초선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했는데 뭐 이걸 지금 바꿔라 내려와라 이렇게 해서 이게 또 흔들려 버리면 네. 모든 언론이 국민의힘 선거 캠페인을 다 공격할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저는 이런 유약한 선거 캠페인 좀 싫어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과하란다고 사과하고 사퇴하란다고 사퇴하고 우리 편 잘라버리고 전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희도 그걸 네. 동의하고 그걸 지지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오해가 네.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거를 아무리 지적을 해도 이 당의 그런 속성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 역설적으로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더 분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저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리고 내부에서 내서 문제를 바꿔야 되는 것이지 어쨌거나 좋든 싫든 비대위원장으로 지명이 됐고 비대위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당의 대표성 있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저도 당직자이기 때문에 사실 기속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아예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외부로 표출하는 것이 더 갈등적으로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전 내부로부터 목소리를 낼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제가 김용태 지명자에게 좀 조언을 드린다라고 하면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토론을 할 때도 절대로 반박만 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상대 주장에 적극적으로 답변하고 반박도 하지만 결국 우리 주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상대를 궁지로 몰아세울 만한 확실한 우리의 논리와 공세적인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야당이 만든 판에서 계속 움직일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뭐 내란 종식이니 무슨 뭐 지금 조기 대선의 귀책이 누구한테 있니 이런 것들은 야당이 원하는 프레임이거든요. 거기에서 답변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저희가 악중 얘기했던 이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이 민주당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공격을 해서 저희가 기자들의 입으로 그런 곤란한 질문들을 민주당이 답변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그 상대 진영의 프레임에만 그 급급하게 답변하는 상황 계속되는 것은 컨텐츠의 부재로밖에 읽힐 수가 없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이제 비대위를 이끌기 위해서는 또 그런 자기만의 컨텐츠와 아젠다, 이 판을 바꾸는 능력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하루빨리 이 지지부진한 과거 논쟁들을 일단락하고 조금 적극적으로 어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제언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의 중심은 김문수냐 이재명이냐. 네. 이재명에게 나라 맡기면 되겠느냐. 거기 집중해야죠. 이게 돼야 되는 건데 네.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우리가 네. 의견이 다른데 예. 그걸 가지고 지금 싸우고 발목 잡힐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렇죠. 그건 어떻게 보면 네. 지금 한동훈이 깔아놓은 함정이에요. 그렇죠. 한동훈은 우리가 발목 잡혀서 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 대선 지면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졌다. 그러니까 나 배신자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명분 쌓기죠. 거기에 우리가 빠져 들어갈 필요가 없다. 네. 그리고 여러분도 약간만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지금 어쨌든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선대위에 참여하고 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달라도 그걸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 내려와라 너 누구 때문에 김문수 후보 안 찍는다 이렇게까지는 가지 말자. 네. 그 나름의 역할을 인정하고 일단은 김문수냐 이재명이냐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그렇죠. 제가 간곡하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좀 저희 당 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언론을 통해서 내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오히려 제가 황상무 이 전 수석 때 얘기를 좀 드리자면 오히려 황상무 수석은 스스로 물러날 예정이었어요. 사퇴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가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 잘라야 한다 라고 이 갑자기 목소리를 크게 세워버리니까 그럼 사실 저희가 사람을 내친다라는 것도
여러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자진 사퇴가 될 수도 있고 사표 수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경질을 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이 한동훈 전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그 직후에 우리가 황상무 전 수석을 경질을 하는 모양새가 돼버리면 이건 저희가 당에 끌려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프레임을 또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네. 문제 해결을 요원하게 만들어요. 자꾸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내부에서 먼저 조율 과정을 거치는 게 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된 것도 사실 저희 당에서 소통할 만한 창구들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창구들을 통하고 좀 내부로부터 문제 해결하는 그런 좀 태도를 저희가 견지를 해야 한다. 이 말씀은 비단 지금 사태가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필요한 저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무엇보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무도한 폭주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럼요. 우리 이야기를 1하면 그 이야기를 10, 100, 1000 해야 되는 거다. 지금 이재명 후보 쪽은 자기들 험불은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국민의힘만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통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이 대법원을 향해서 벌이고 있는 폭거에 대해서 전 정말 충격을 받은 것이 그 대법원장 특검에 대해서 과반이 찬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반이 넘는 좌파 진영의 사람들이 이구동성 떠들어 버리면 그게 진실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 저희가 양국법 같은 이슈들 다룰 때도 초반에 저희가 제2요구권을 쓴 것에 대해서 반대가 더 많았습니다. 왜냐? 양국법이 뭔지를 잘 모르세요. 그렇죠. 국민들이. 그러니까 네. 그때 당시 기자들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과 정부가 그 법의 문제가 뭔지를 적극적으로 선전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정말 시종일관 야당, 우리 국민의힘만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데 우리는 자꾸 속죄 의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만 잘못했다. 그런데 아니 아무리 봐도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 쌍방과 씨를 넘어서 더 많은 책임들이 있고 지금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충분히 저희가 논리를 만들 수 있는데 싸우지를 못한다. 전 이게 너무 안타깝고요. 저희가 이렇게 소위 웰빙 보수 같은 이 분위기를 계속 기조를 이어가면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민주당에게 정책과 국정에서 더 올바름을 추구한다라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말릴 수가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될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폭주 몇 가지만 좀 짧게 짚어볼 텐데요.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부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불참 통보를 했습니다. 이걸 두고 정청래 위원장이 방금 메시지를 냈는데요. 새 4줄짜리 불참 사유서 오만하다라는 식으로 대법관과 이 대법원장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네.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여러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농담이 아닐 것 같아요. 네. 탄핵이 아니라 특검하겠다는 거잖아요. 얘네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정말 사태의 심각성을 잘 인지를 해야 되는 게 지금 민주당이 선거가 있는데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끝나면 네.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리고 네. 그때는 저희가 제2요구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저는 심각하고 공포심을 그렇죠. 가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 명태균 특검, 뭐 내란 특검 줄줄이 다 통과시켜도 저희가 막을 수단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그냥 저희는 손 놓고 지켜봐야 돼요. 검찰들도 거의 반토막이 나서 공수처로 다 편입이 될 거고요. 대법관 30명씩 뽑을 거고 그 이재명 후보가 지금 재판이 중단된다라고 하잖아요. 첫 공포 법안이 재판 중단법일 겁니다. 그리고 5년 재임 기간 동안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이 형사 범죄들을 형법을 통째로 바꿔서라도 모두 다 없애버릴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정권 끝나더라도 이재명 후보를 처벌할 아무런 규정이 없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때 그냥 가상의 시나리오나 음모론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한동훈 후보도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본인이 남들 수사만 해봤지 수사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사태 파악이 좀 안 되는 게 아닌가. 사실상 이 정권의 민정수석 역할까지 겸임을 했는데 초기 인사와 사정 국면을 모두 다 주도를 했던 법무부 장관이 거의 뭐 0.5순위 수사망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다면 살아남기 위해서 그 민주당의 거의 뭐 그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정말 비굴하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인지를 한다면 좀 이렇게 철없는 행동을 할 수가 없다. 정말 처절하게 선거를 도와야지. 저희 선거지면 지금 당권이 어디 있습니까? 당권이. 당 자체가 저는 위헌법률 심판, 위헌 정당 지금 해산 심판 받을 수도 있는 이재명이라고 그러고도 남을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저는 이 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만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허황되고 그릇된 인식 때문에 눈앞에 현실을 못 보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도 안타깝고요. 심지어 저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끼는데 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지금 국민의힘 당내 상황과 또
또 김문수 후보가 힘을 내면서 이재명을 추격하고 있는 현황, 그리고 민주당의 폭주가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박민영 대변인과 함께 쭉 짚어봤는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힘을 내면, 우리가 힘을 하나로 모으면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패배주의나 비관론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우리가 모든 걸 해봐야지, 다 끝나고 나서 말도 안 되는 이재명 시대의 사법부까지도 이재명한테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 나서 그때 내가 좀 더 열심히 할걸, 그때 내가 그냥 눈 딱 감고 김문수 더 지지해 줄걸, 이런 후회를 해봤자 다 늦어진다 라는 말씀, 천추의 한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죠. 언제나 우리 아시아투데이 TV와 함께 해주시는 알부민 광고 한번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리뉴얼된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소개합니다. 알부민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관 단백질 성분인데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 피로 회복과 신체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아투TV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특가 혜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2박스 구매하시면 1박스 더 드리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지금 전화하셔서 주문해 드시고 환절기 건강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알부민과 함께하는 장혜찬의 정치펀치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후 2시에 똑같이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